자, 6주 2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82페이지입니다. 자, 82페이지에 부동산 이용 파트가 있어요. 자, 부동산 이용 파트는 나온다면은 아예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밖에 배정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번 감정평가, 우리가 26회 때 감정평가의 가격제 원칙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염려 생각하실 때 뭐 여기 사거리가 강남역 사거리다. 보통 여기에 땅에 이제 상업용지니까 여기다 상가 건물을 줘야 되죠. 그래서 채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이용으로 간다. 그러면 밑에 채용에 대한 의 정도는 갈게요. 채용이란 항상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력을 보유하는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채용의 판단 기준은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건 뭐냐면 투기 목적의 비합리적 이용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채용이 아니고. 자, 합법적 이용은 뭐냐면 건폐율을 어기고 집을 지은다든가 집값이 올라간다? 채용이 아니죠. 그죠?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물리적 채택 가능성은 건물을 세웠는데 20세짜리 건물이 버틸 수 있는 땅이냐는 거죠. 20세짜리 건물을 졌는데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최대 수익 실현 가능성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문제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보실 내용인데, 토지 이용 집약도예요. 그래서 이 정리는 가져가셔야 돼요. 토지 이용 집약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쪽에서 토지의 특성, 부증성에서 집약적 이용이라는 걸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한정이 돼 있고요. 토지는 한정이 돼 있고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죠. 그럼 건물을 고층화시킬 수도 있고 저층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이용 집약도란 토지이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를 말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단위에 대한 토지 면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과 자본의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른쪽에 이제 집약적 토지용과 조방적 토지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집가를 봤을 때, 자, 도심과 외곽은 땅값이 틀리잖아요. 도심과 외곽은. 그래서 도심과 외곽이 있다. 그러면 도심에서 땅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곽에 단위 면적당 노동과 투입량을 많이 하면 고층화시킵니다. 건물을 이렇게 올리고 고층화시키는 것을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집약적 토지용. 근데 외곽은 오히려 우리가 건물을 올리지 않죠. 그래서 조방적 이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쪽을 집약적 토지를 올린다. 건물을 올린다. 바깥에는 조방적 이용이다. 근데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올리게 되면 물론 뭐 건물을 많이 올릴수록 수익은 많이 극대화되죠. 그러나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거예요. 순수익이 제로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5층까지가 딱 그렇다. 그럼 만약에 3층을 짓게 되면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걸 내려가면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한계를 조방 한계라고 해요. 자, 그럼 건물을 올려야죠. 건물 올립니다. 그럼 10층에서 딱 멈춰버려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한계라는 얘기죠. 자, 여기를 집약 한계라고 그래요. 여기를 이윤 극대화점이라고 합니다. 이윤 극대화점. 그래서 더 올리면은 수익이 체감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자, 한 층 한 층 올렸을 때 추가적인 만약에 6층 올렸다, 그럼 한계라는 것은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수입입니다. 그래서 한계 수입이 있고 한계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크게 되면 올려야 되죠. 그럼 딱 같아져요. 얘와 얘가. 같아지면 딱 멈춰버립니다. 이게 집약 한계예요.
자, 그러면 얘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딱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넘게 되면은 비용이 더 커지게 되면 수익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물론 손실은 오지 않지만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한계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이용을 한다면 집약 한계를 상한선으로 잡고 조방 한계를 하한선으로 잡고 이 안에서 최이용을 하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 집약적 토지용은 토지용 집약도가 높은 경우를 집약적 토지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집약 한계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 밑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때요? 이용 극대화점 밑줄. 그래서 토지용의 집약도의 상한선이다. 그 다음에 조방적 토지용은 토지용 집약도가 낮은 거죠. 낮은 것을 말한다. 조방 한계는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하에서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 집약도다. 그러니까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을 얘기하죠. 그래서 토지용 집약도의 하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용 집약도와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관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생산요소의 대체성이다. 자, 이렇게 가는데요. 생산요소의 대체성을 이렇게 말씀해 보면 생산요소의 대체성. 자, 생산요소가 노동과 자본, 토지가 있죠. 그러면 노동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토지와 자본을 볼게요. 토지와 자본을 가지고 이 결합 비율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볼 수 있는 방법이 자, 이게 이제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토지에 대한 자, A를 B로 나눈다. 그럼 항상 B에 대한 A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자본의 결합 비율 해도 맞고요. 또는 대체 비율 해도 맞고, 또는 대체성 해도 맞습니다. 그럼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안쪽은 지가가 높습니다. 나갈수록 지가가 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지가 곡선이 이제 지가 구배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현상인데요. 안쪽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립니다. 자본을 늘리고 바깥쪽은 어떻게 돼요? 땅값이 낮기 때문에 토지를 줄이고 토지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토지를 늘리고 자본을 줄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가서 토지를 늘리는 거죠. 그럼 안쪽일수록 자본을 늘리면서 토지는 줄인다. 대체 관계잖아요. 그럼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 토지는 줄여요. 그러면 우리가 집약적으로 이용하겠죠. 고층화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갈수록 자본은 줄이고 토지를 늘려요. 조방적이 돼서 저층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쪽일수록 집약적이고 나갈수록 조방적이어서 안쪽일수록 결합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을 의미하며 자, 도시 지역일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커서 집약적으로 이용을 하겠죠. 안쪽은.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일수록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작아지기 때문에 조방적 토지 이용을 한다. 이렇게 염두에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잉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입지잉여라는 자체도 용어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요. 갑니다. 자, 입지잉여라고 하는 것은 입지잉여는 자, 예를 들어서 여고 앞에 자, 우리가 여고 정문 앞에는 분식점이 많죠. 떡볶이점 이 분식점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가라는 분식점이 있고 나라는 분식점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100m 떨어져 있다. 그럼 매출액이 틀립니다. 정문 앞에 이제 더 매출액이 높겠죠. 그래서 얘는 월 500만 원이 벌고 자, 얘는 월 3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200만 원의 차이가 나죠. 그럼 그 200만 원의 차이가 바로 입증이에요.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입지잉여가 좋다. 그리고 이 명동의 땅값이 비싸니까 우리가 가격이 좋죠. 상업 활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른자 위라고 하죠. 그래서 안쪽일수록 입지잉여가 100%가 됩니다. 100이 돼요. 나갈수록 입지잉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입지잉여가 제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계 입지라고 합니다. 그럼 입지잉여가 발생되려면 한계 입지 이하가 아니라 한계 입지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입지잉여로 한번 가죠. 자, 입지잉여는 동일한 용도의 토지용이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입지잉여. 그래서 동일한 용도, 똑같은 분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입지 조건이 양호하게 되면 더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에 대한 특별한 이익이 있죠. 입지 조건이 나쁠수록 감소합니다. 좋을수록 증가하는데 입지 조건이 최악이 되면 0이 되고 최상이 되면 100이 돼요. 그러면 입지잉여가 0이 되는 것을 제가 한계 입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 스프롤이라는 것도 용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이용 파트는 용어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도시 스프롤이라는 난개발을 이제 우리가 스프롤, 어반 스프롤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라는 것도 용어 정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직주 분리라는 얘기가 다른 파트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자, 도시 스프롤이라는 걸 한번 가볼게요. 자, 도시 스프롤. 자,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개발되는데, 계획적으로 개발되는데, 이게 띄엄띄엄 개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단개발이죠. 그래서 그린벨트를 전부가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 지역을 가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왜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막 아파트만 들어서 있고, 이제 그 상가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행정기관도 없고, 하나가 없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난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스프롤 현상은 어떻습니까? 도시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계획적이지 못하고 무계획적 난개발되면서 외곽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 성장 개발 현상이 불충분한 도시계획 등으로 불규칙 동그라미, 불이 들어가야 돼요. 무질서 동그라미, 불과 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질서 불규칙, 그래서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에 나오겠는데, 자, 이건 도심이 아니라 외곽이죠. 스프롤 현상은 도심의 중심지보다는 외곽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게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스프롤 지대의 집가 수준은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집가 수준 이하가 되겠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입체적 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개발했는데 재개발 시점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재개발을 안 하는 게 이제 입체 스프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도시다 보니까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공업지에도 발생한다. 이렇게 가시고요. 자, 대책은 당연히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게 대책이죠. 그 다음에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도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토지 이용의 이용 전환으로 이제 개선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또 간혹가다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에 대해서도 꼭 염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자, 갑니다.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에요. 자, 그러면 직주 분리라고 하는 것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직장을 도심에 두죠.
그러면 도심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외곽으로 주거지로 외곽에 나가야 되는 건 도심이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가 높습니다. 그럼 토지 가격이 합리적 순을 토지의 가격이 합리적 순을 넘는 게 지가거든요. 그럼 지가가 가장 큰 직주 분리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떨어져 위치하는 것을 직주분리라고 합니다. 주로 도심에 직장을 두고 근로자가 주거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둔다. 그래서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고지가입니다. 지가고라고도 하는데 땅값이 올라가서 그렇죠.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니까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심이 재개발돼서 주택이 철거된 김에 우리 집도 철거됐으니까 나가야 되고, 교통이 발달하니까 더 나갈 수 있죠, 외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전철이 뚫린다 그러면은 외곽으로 더 나갈 수 있고, 공적 규제를 또 강화하게 되면 또 외곽에 나가야 돼요. 그럼 결과는요, 자, 이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출근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 도심 근처가 다시 또 이 사람들이 직장으로 또 낮에는 오기 때문에 여기가 사람들이 낮에는 바글바글 하는데 밤만 되면 뻥 뚫려요. 자, 이거를 이제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공동화. 도넛같이 생겼다 그래서 도넛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도심 고동이라는 건 뭐냐면, 자, 고동은 부추기는 힘이 쏟아난다는 거. 아주 그냥 고동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막 도심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도심 혼잡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에 대한 그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공동화 현상이나 좀 전에 얘기했지만 도넛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심의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의 격차가 커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 지역을 베드타운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베드타운, 주거지로 나가는 것은 잠만 자러 간다는 얘기죠. 베드타운이 형상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도심 고동이라는 건 좀 전에 출퇴근 시간에 인구가 일시에 이동하는 현상으로서 도심 혼잡 비율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직주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를 도심과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이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회귀 현상이라는 것은 연어가 회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갔던 며느리가 가을만 들어오죠. 뭐 전업덤에 들어온다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또 직주 접근입니다. 그럼 원인은 뭘까요? 요거 중요합니다. 아까 교통의 발달은 직주 분리의 원인이에요. 나간다는 거죠. 근데 밑에 교통난이라는 자체는 교통체증이 심화됩니다. 그럼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것은 오히려 직주 접근의 원인. 교통의 발달과 교통체증을 꼭 염두에 체크하셔야 돼요. 바꿔냅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의 환경이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그 직주 분리의 원인과 직주 접근의 원인은 반대 현상이죠. 그 다음에 도심에 또 지가가 상대적으로 하락되니까 들어오고요. 도심에 또 입체 공간이 확산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공간이 이제 입체적인 공간이 확산된다는 얘기고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럼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건물이 고층화 되겠죠. 특히 주거용 건물이 고층화 됩니다. 그래서 도심 건물의 고층화 현상을 초래한다. 자, 도시 회춘화 현상. 자, 여기는 지금 기본소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하춘화가 아니에요. 하춘화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죠. 회춘화라는 것은 회자가 다시 회자입니다. 춘자가 젊어진다는 거죠. 도시가 젊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재개발돼서 도심 건물이 새 건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직주분리 원인과 결과를 바꿔낼 수 있고요. 또는 직주 접근의 원인과 결과를 바꿔낼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부동산 관리 파트입니다. 관리 파트. 그래서 부동산 이용 파트는 문제가 아예 안 나오거나 나온다면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채용이라는 원칙 꼭 정리해 주세요. 채용의 원칙은 감정평가도 나오기 때문에 그 채용 원칙에 대한 아까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토지용 집약도라는 자체가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도시 스프롤 현상과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은 그나마 조금 많이 좀 물어보는 파트예요. 그래서 꼭 연결시켜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관리를 해야죠. 관리. 자, 부동산 관리. 그래서 관리 파트는 그래도 문제가 비중이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가량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두 문제가 나오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는 건데요. 자, 보통 우리가 이 인구가 도시로 몰리고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주택관리사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위탁관리로 많이 또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천천히 염두에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리의 의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의 의의는 그냥 참고적으로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을 채용이라는 게 또 들어가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대상 부동산을 취득, 유지, 보존, 개량 및 운영하는 일체의 행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밑에 2번에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에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요게 관리의 필요성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도시가 인구가 도시로 집중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이 주택관리사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이 고층화되면 건축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관리인 위탁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재 소유자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소유자로 하여금 부동산 관리를 전문화할 수 있는 위탁관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위탁관리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염두를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그 금융 파트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요즘 간접 투자의 상품이 활성화되고 있죠. 펀드나 연기금의 상업용 건물에 또 투자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간접 투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위탁 관리를 낳게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부동산 관리의 종류입니다. 자, 이건 이제 필기를 해보겠는데. 자, 부동산 관리의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경기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우리가 기술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이 복합 개념으로 본다면 광의에 대한 관리죠. 넓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복합적 관리. 복합적 관리가 우리가 광이다. 그럼 세 가지예요. 법률적, 법경기라고 항상 그랬죠. 법률적, 그다음에 경제적, 그다음에 기술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이라는 것은 왜 민법 시간에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보존 관리는 법률적에 들어갑니다. 보존은. 그다음에 경제적은 경영 관리라고 돼요. 그죠? 경영을 잘해야 되죠. 그다음에 기술은 현상 유지를 해야 되니까 유지 관리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 광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요 기술적만 본다면 이 유지 관리가 또 유지 관리가 이제 협의가 됩니다. 협의 관리. 그래서 협의다. 좁게 보는 거죠. 협의의 관리. 그래서 이제 협의의 관리가 이제 기술적 관리, 유지 관리가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그냥 여기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위생, 설비, 보존, 보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관리가 있죠. 그래서 위설, 안전이라고 이제 외워주는데 위생, 그 다음에 설비, 그 다음에 보존, 보안, 보존 이렇게 할게요. 순서대로. 자, 그러면 자, 위생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장실 청소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관리 같은 해충대책 같은 것들은 이제 위생관리입니다. 건물에. 그 다음에 설비관리는 뭐 설비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구의 점검. 그 다음에 보존이라는 것은, 자, 보존은 예방적 개량이라는 걸 나중에 볼 텐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현 상태를 그대로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 관리보다 이제 보존 관리는 건물의 현상 유지나 예방적 관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명 연장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보안 관리는 자체 내 이제 위험을 제거시키는 방법이나 밤제, 그 화재, 각종 사고 방지 대책이죠. 보안이라는 건 안전이라는 거예요, 안전. 그래서 우리가 기타 안전 대책, 방법이나 밤제, 그 다음에 화재보험이나 재해보험에 가입하죠. 그래서 안전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좀 재미있게 보시냐면 위설 안전이라고 외우세요. 위설 안전.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사람 몸의 위와 혓바닥 설은 안전해야지만 오래 먹고 삽니다. 위설 안전. 자, 그래서 아까 여기는 보존 등기예요. 보존. 근데 여기는 보전입니다. 그래서 보존은 법률적이고 보전은 기술적이다. 이렇게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대상부동산에 대한 행정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 대한 관리죠. 그 다음에 경제적은 수익이죠. 수익이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적 관리는 이제 수지 관리라고 하는데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여기 수지 관리라든지 회계 관리는 누가 봐도 경제적 관리예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거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력 관리가 잘 나와요. 그럼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도 경제적에 들어간다는 것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근데 법률 쪽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계약입니다. 계약. 건물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예약. 법을 알아야겠죠. 계약과 예약이 들어가면 무조건 법률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계약, 예약, 권리라는 자체, 보존이라는 자체는 당연히 법률적이라는 건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관리 방식이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자가 관리, 혼합 관리, 그 다음에 위탁 관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리 방식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부동산 관리입니다. 관리 방식이 세 가지가 방식이 있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방식이 자가 관리예요. 자기 관리. 자가 또는 자기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한테 맡기는 게 위탁 관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가 관리, 자기 관리, 위탁 관리, 자가 관리. 자가 관리를 자영, 직접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관리로서 자치 관리.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해서 뭐 주로 일반적인 주택이나 소규모 부동산에 유리한 관리 방식이죠. 근데 위탁 방식은 남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가 관리가 자영 직접이라면 위탁 관리는 외주 간접 관리죠. 그래서 위탁 관리라는 것은 부동산 관리 전문 회사한테 대형 빌딩이라든지 고층 건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관리를 이제 맡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방식이 자가관리고 가장 진보된 방식이 위탁관리예요. 근데 혼합관리가 가장 진보됐다 하시면 안 돼요. 혼합은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일부를 맡기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과도기에 채택되는 방식입니다. 과도기. 그래서 보통 순서가 자가, 혼합, 위탁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제원이라면 반대적인 개념을 내잖아요. 그럼 자가와 위탁 관리를 바꿔냅니다. 그래서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를 바꿔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자가 관리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진보된, 가장 이 전통적인 게 자가 관리고 가장 전문적인 관리가 위탁이잖아요. 위탁 관리부터 갈게요. 그 위탁 관리의 단점을 한번 보세요. 단점을 보시면은 우리가 4번, 5번 기밀 유지 및 보안성이 결여되고 관리 요원의 애호 정신이 부족하고 종합적 관리가 애로가 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밀 유지 보안이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남한테 맡기니까. 근데 요거를 자가 관리로 가볼게요. 자가 관리를 가시면 되면 장점에 4번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가 양호하죠. 그 다음에 6번
내 거니까 부동산 설비의 애호 정신이 높죠. 요걸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드로 갈 것은 자가관리는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자기가 하니까 소유자가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관리 각 부문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가장 자가관리에서 잘 나오는 거는 업무의 적극성이 결여된 게 매너리즘화가 생겨요. 자, 그걸 계속하면 타성화에 젖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위탁관리에 여긴 안 나왔지만 나중에 기본소에 나오겠지만 위탁관리는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가관리는 관리의 전문성이 좀 결여되고 인력관리가 좀 비효율적이고 인건비의 불합리한 지출이 우려돼요. 왜냐하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돈 아끼려다가 더 지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반대가 위탁관리를 가시면 전문적인 관리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 위탁을 하니까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관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참모 체계가 단순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혼합한 거고 우리가 단점도 혼합인데 위에 양가로 이번에 혼합관리로 가볼게요.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에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법과 경제, 자, 인감도장이라든지 금고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합니다. 근데 화장실 청소 같은 기술적은 위탁을 하겠죠. 그래서 기술적 관리는 위탁하고 법률 경제는 자가관리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염리 이제 그 자체적으로 봤을 때, 자, 가장 오래된 방식은 자가관리, 가장 전문적이고 진보된 건 위탁. 혼합이라는 것은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일로 맡겨버리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자가, 혼합, 위탁. 근데 위탁 관리로 간다면 위탁과 자가가 반대다. 그럼 위탁은 기밀 유지 및 보안성이 결여되고 관리요원의 애호 정신이 부족한데 자가 관리는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고 부동산 설비의 애호 정신이 높다. 단점은 자가 관리는 매너리즘화가 우리가 이 전문성이 결여돼서 매너리즘화, 타성화에 적기 쉬운데 우리가 위탁 관리는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염두에 가시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부동산 관리 활동에 부동산 유지 활동에다 별표 좀 넣으세요. 자, 우리가 일상적이라는 것은 일상적은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항상 수행하는 것을 일상적이라고 합니다. 자, 예방적은요. 예방적은 사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적과 대응적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방적은 사전적.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일상적이라는 자체는 통상적으로 늘 행하는 거고 예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2번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대응적은 사후적입니다. 일이 벌어진 후. 그래서 우리가 그 사후적 문제가 발생한 후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용을 적게 하고 임차인의 위험을 최소화시키죠. 그래서 예방적은 사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활동이 가장 중시되는 활동이다. 대응적은 하자가 발생한 이후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수정적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냥 대응적을 사후적이다 이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한 이후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 제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유지활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임대료의 결정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자, 들어갑니다. 자, 임대료를 결정한다면 용도에 따라 임대료 결정하는 임대차 유형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7페이지죠. 하시면 임대료의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결정 방법. 자,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용과 그 다음에 공장, 공업용과 매장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장시키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수강생분이 어머 교수님 이건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예요? 묘지가 아니라 쇼핑센터나 백화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거용과 상고업용 다 각각 어떤 임대차로 가느냐? 주거용은 조임대차로 가요. 총임대차죠. 다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순임대차입니다. 순임대차. 그 다음에 자, 얘는 매장형 부동산은 자,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쇼핑센터가 있는데 매출액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A라는 이 임차인이 입주자가 매출액을 많이 올려요. 그러면 건물에 금이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야, 너 건물에 많이 오는 거는 네가 매출액을 많이 올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너 매출액 비율대로 내라 얘. 그래서 비율 임대차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비율대로 비율 임대차. 그래서 주거용 조임대차는 총임대차는 총임대료예요. 총임대차는 그 임대인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편익의 대가인 순임료에 부동산의 운영 비용을 가산해서 총임료를 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보통 주거용에서 많이 사용되죠. 보통 우리가 주거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고지서 날라오면 다 포함돼서 날라오잖아요. 순임대차라는 건 운영 비용을 제외합니다. 순임대차. 그래서 임대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편익의 대가인 순수한 임대료만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주로 공업용 부동산에 널리 이용됩니다. 추가적인 비용은 우리가 플러스가 되면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차지만 많이 쓰이는 건 3차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있다는 거 꼭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자, 비율 임대차는 매장용이죠. 그래서 임대차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고정 임대료를 정해놔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래서 거기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순임대가 아니라 총임대. 그래서 총소득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추가한 금액에 5%를 적용시키겠다. 그럼 5천만 원을 벌잖아요. 그럼 3천만 원 추가 금액이 2천이죠. 2천에다가 5%를 더 내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기본 임대료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액의 일정 수준을 벗어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임대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방법이다. 비율 임대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비율 임대차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정 임대료가 있어요. 고정 임대료가 있고 만약에 너 100만 원만 내 고정 임대료. 매출 없어도 100만 원 내야 돼. 그러면 총수입이 총수입이라는 것은 조소득이라고 앞쪽에서 배웠잖아요. 총소득이 만약에 네가 5천만 원을 자 우리가 3천만 원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뭐 10%를 적용시키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천만 원 벌었대요. 그러면은 5천에서 3천 빼면 2천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10% 하면 200만 원을 더 내라는 얘기예요. 어머어머. 더 내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율 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용은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액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자, 요거는 이제 비율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럼 출제원들이 쫙 또 얍삽하게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럼 자 할게요. 야매로 가는데 주거용은 지읒 들어가요. 물론 총이라고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글로스가 총인데 원래는 일본에서 이제 또 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조에 지읒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돌이의 반대는 공순이잖아요. 공순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암기해두시면 좀 빨리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생애주기라는 게 있어요. 건물의 생애주기 빌딩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근데 건물의 생애주기를 왜 이 출제원들은 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제가 주위에서 보는 건데, 중년 때 건물을 샀는데, 자꾸 이제 이 건물주가 나이가 먹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어르신네들이 관리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관리가 힘들다는 것은 건물이 자꾸 노화가 돼서
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안 하게 되면 건물이 아예 죽어버려요. 그래서 건물의 생애 주기라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물의 생애 주기로 갑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신 안로패라고 외우라고 합니다. 전신 안로패. 안로패. 아마 넘기시면은 이제 우리가 폐물 단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전신 안로패. 그래서 자, 전이라는 것은 전개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축으로서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라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아직은 땅의 단계, 용지 상태죠. 그래서 용지 상태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상태니까 아직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개발할지를 이제 계획을 잡고요. 신축은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안정이라는 자체는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중년입니다. 중년, 사람을 친다면 중년에 가장 돈을 많이 벌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중년의 이 안정 단계에서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냐에 따라서 안정 기간이 또 길어지겠죠. 노후 단계가 되고 완전 폐물 단계가 됩니다. 폐물 단계. 그래서 앞자만 따서 전신 안로패로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면 자, 전개발 단계는 좀 전에 이제 우리가 그럼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건물은 신축 후부터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그 가격이 또 감퇴되면서 상각을 합니다. 상각 자산이죠. 건물의 생애 주기가 건물이 완공해서 철거 시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관리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개발 단계를 아는 거죠. 전개발 단계는 건물이 건축될 용지의 상태입니다. 신축 단계는 빌딩이 완성된 단계로서 자,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최대가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에다가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자, 여기를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좀 가볼게요. 자, 뒤에 가시면 우리가 감정평가 파트를 좀 볼게요. 그래서 요 두 단어가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 파트로 가시면 페이지 109페이지로 한번 유인해 볼게요. 제가. 그럼 109페이지로 가시면 어차피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9페이지로 가시면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 요인. 여기를 이제 미리 예습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감가 요인. 자, 지금 건물에 대한 이 감가입니다. 건물이 감가가 되죠. 건물이 감가되는 감가 요인이라는 것은 감가되는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률적 감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적 감가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 기능, 경제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다 5층짜리 건물이에요. 5층짜리. 자, 그러면 내부적 감가와 외부적 감가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 금이 갑니다. 자, 이거를 물리적 감가라고 그래요. 물리적 감가. 자, 금은 안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기능적 감가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외부적이 아니라 내부적인 게 잘못돼서 그래요. 건물이. 내부 감가입니다. 자, 그런데 5층짜리 건물이 우리가 만약에 신축 상가다. 그럼 신축 상가는 금도 안 갖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부적인 건 감가가 안 됩니다. 그럼 외부 감가라고 하는데요. 자, 외부 감가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탄광촌이 있었습니다. 그럼 탄광촌에 있는 분들이 유동인구가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낮에는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오시고요. 저녁 때 되면 또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이제 호프집에서 또 호프를 마시기도 하고, 찜질방에 또 들어가서 또 사우나도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상권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근데 탄광촌이 폐광돼 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감가가 되는데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자, 금이 같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는 치유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비용이 들어가면 치유가 또 불가능할 수 있죠. 근데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학자들은 이거를 경제적 손실이기 때문에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감가요.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되면 노후화가 됐다는 것은 물리적이에요. 근데 노후화는 안 했는데 형식의 구식화. 그럼 형식의 구식화라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재래식 부엌이라든지. 그래서 부동산의 사용에 따라서 물리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손, 마모, 우발적 사고라는 게 있죠. 그래서 손상. 그래서 이렇게 노화가 된다는 자체는 사람도 늙으면 노화가 되죠. 그런데 안 늙었는데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워. 그럼 형식의 구식화는 기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성분이 굉장히 안 늙었는데 촌스러워. 어머, 얘, 넌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데 기능적 감가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물리적이라는 자체는 건물이 새 건물이에요. 그럼 새 건물은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시간에 따라서 오래되면 파손, 마모, 그 다음에 우발적 사고에 대한 손상, 노화는 물리적이고, 기능적은 건물과 부지가 안 맞을 수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감정평가 균형의 원칙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설계의 불량, 형식의 구식화. 형의 구식화가 형식의 구식화, 옛날 방식이라는 거예요. 설비의 부족, 그 다음에 과잉. 설비가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과잉돼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부족하다는 거는 빼짝 마른 거고 과잉은 찐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같더니 어머 교수님은 너무 과잉됐어요 그러는데 알겠어요. 뺄게요. 그럼 부족하거나 과잉되면 이것도 기능적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은 외부적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인근 지역, 지역의 세태 라든지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인근 지역의 세태, 인근 지역과 건물의 부족합,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시장성 감퇴. 시장성이 안 맞는다는 거죠.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외부적인 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률 쪽은 소유권 등의 하자나 지역지구제 이런 법적인 게 잘못되는 법률적 감가도 우리나라는 경제적 감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물리기는 경제적으로 보는데, 자, 아까 고기를 봤던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용어 정리가 중요한데, 자, 페이지 다시 87페이지로 가셔보세요. 자, 87페이지로 가시면 여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신축 단가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 금은 안 갔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라고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책에 보시면 기능적인 것도 유용성이 최대죠. 신축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아직 경제적 유용성은 모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최대인데 가장 최대인 건 물리적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중요는 안정 단계죠. 그래서 빌딩의 안정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중요는 장기입니다. 기간이 장기고, 2단계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빌딩의 경제적 유용성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경제적 유용성이 안정 단계에서는 높습니다. 여기는 경제적이 들어가면 안 되죠. 물리적과 기능적은 들어가지만 아직은 몰라요. 안정 단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빌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본적 지출, 건물을 이제 개조수선하는 건 안정 단계는 게 좋습니다. 근데 노후 단계는요, 빌딩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요. 그래서 개량비의 지출을 억제합니다. 여기서는 개량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신규 빌딩의 교체 계획을 이제 세우는 단계로서는 괜찮고, 그다음에 완전 폐물 단계는 빌딩의 설비 등의 쓸모가 없어서 경제 가치가 거의 없어지죠. 그래서 다시 전개발 단계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두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생애 주기도요,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신 안로패라는 건 전개발 단계는 용지 상태다. 그다음에 신축 단계는 물리적으로 가장 높아요. 물리적.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금이 안 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신축 단계니까 엘리베이터는 있을 것이다. 그죠? 만약 5층짜리 건물이면. 그러면 기능 쪽도 높다라는 얘기죠. 근데 물리적 유용성이 높다는 게 더 중요하고요. 안정 단계는 중년, 장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제적 유용성이 높은 단계고, 자, 여기서 이제 건강 상태를 중년에 이제 중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 관리가 양호하면 우리가 또 기간이 또 안정 단계가 길어질 수 있고요. 가장 장기라는 거. 그러면 안정 단계에서
계량비를 지출하지 노후 단계에서 계량비를 지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정 단계에서 자본적 지출 대수선비를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럼 여기서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노후 단계 하면 늦잖아요. 노후 단계는 아까 우리가 계량비의 지출을 억제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노후 단계에 계량비를 지출한다면 틀립니다. 근데 건물의 빌딩의 교체 계획은 폐물 단계가 아니라 노후 단계 해야 돼요. 완전 파멸 단계는 빌딩의 설비 등이 쓸모가 없어서 견적 가치 거의 없는 단계라서 우리가 전신 안노패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앞쪽으로 가시면 지금 이번 주가 6주죠, 강의가. 6주 2강까지 했어요. 그래서 2강까지 했고 조금 쉬었다가 6주 3강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는 우리가 법경기에 대한 3가지 관리가 있고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임대료의 결정 방법이 조임대차, 수임대차, 비율임대차, 주거용, 공업용, 그 다음에 매장용, 빌딩의 생애주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 우리가 부동산 개발론으로 우리가 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